자, 이전 시간에 우리는 한자의 기초가 되는 14개의 기호 한자, 기호 문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런 그 한자의 이론적인 바탕,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논리 체계를 그대로 기호로 옮겨놓는, 기호 체계로 옮겨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뭔가 우리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이 기초 14자를 배우는 동안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한자가 아주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한자가 존재하는 기반을 우리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늘과 땅, 만물이라고는 세 개의 그 논리 구조를 알았기 때문에 그 세 개 중에서 어디에 속했는지만 알면 그 대상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또 표현하기도 쉬워지고 또 배우기도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부터 나오는 한자들은 말 그대로 상형입니다. 형상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 상형 문자의 첫 번째로 소개할 한자들은 그 천체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자, 왜 상형 문자의 첫 번째 천체가 등장하느냐? 이것 역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언제나 생각의 첫 출발이 하늘이라는데 그거에 착안해서 바로 하늘에 있는 것부터 한자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누구에게나 쉽게 알 수 있고 다 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우리가 별도로 여러 가지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이 큰 모양을 활용하면 보다 더 내 뜻을 쉽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는 순서가 언제나 이분들은 하늘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부터 그 모양을 가져다가 한자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존재가 해입니다. 해. 해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우리가 하늘이라는 개념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늘 하나. 그런데 바로 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인 것이 바로 해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만든 분들은 해를 하늘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거나 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의미를 하늘의 개념과 동등하게 봅니다. 바로 하늘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철학적인 개념이고 해는 바로 하늘과 같은 속성을 나타내기에 가장 유력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를 가지고 글자를 만드는데 이것은 뭐 해라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 알 수 있죠. 우리가 아이들 보고 해를 그려봐라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똑같습니다. 아이 때 그러거나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해는 역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양을 가져다가 해를 나타내는데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될 텐데 이분들은 가져다가 이 해의 모양을 가져다가 가운데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날일자가 됩니다. 자, 둥그러운 태는 이렇게 네모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점은 지금 이렇게 한일자로 이렇게 그었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는 그냥 둥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다가 점을 왜 찍었을까요? 그리고 이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점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기초 14자 중에 들어있는 하늘의 상징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해를 나타낼 때 형상을 가져다가 글자를 만들 때 그 해가 바로 이 하늘 안에 있다.
우주 안에 있다. 우주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운데다 점을 찍습니다. 자, 이것은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늘에서부터, 자기들의 생각의 시작인 하늘에서부터 이 하늘이라는 것을 중시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글자입니다. 그냥 하늘에 있는 해를 갖다가 써도 되지만 그 해에다가 점을 찍어서 저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해다. 이런 뜻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일자에서 날일자의 일을 또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그래서 해 속에 새가 산다는 이런 전설을 만들어냅니다. 자, 해 속에 새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의 발전에서 보면은 하늘을 나타내는 두 기호 중에 일이 있고 이 일이 발전하면은 새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글자의 발전 과정에 있는 단계에 있는 두 번째 일자의 그 다음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죽어 있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자 속에다가 점에다가 일을 넣고 일에다가 새을을 넣어서 이런 전설을 만들어냅니다. 해 속에 새가 산다. 말하자면 글자의 변형이 글자 속에 담겨서 그 글자로부터 이런 전설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해를 나타내는 이제 문자를 이렇게 날일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의 모양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 해 속에 점을 찍어서 이 해도 하늘에 있다. 그것을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을 가지고 달을 나타내는 한자를 만들겠습니다. 달. 자, 역시 우리 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달을 가지고 이제 달을 나타내는 문자를 만들 겁니다. 달이라는 것은 분명히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용해서 상형을 이용해서 문자를 만들 건데, 자, 여러분들이 달을 나타내는 글자를 만든다면 어떤 방법으로 만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가 이러했던 것처럼 달도 역시 그냥 이러합니다. 뭐 이 햇살이 없으니까 이 모습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달을 나타내는 한자를 이렇게 만들까요? 그리고 나서 달이라는 것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는 비교적 매일 모양이 동일합니다. 어제 뜬 해나 오늘 뜬 해나 해는 모양이 동일합니다. 근데 달은 어떻습니까? 어제 뜬 달의 모양이 다르고 오늘 뜬 달 모양이 다르고 내일 뜰 달의 모양이 다르고 하루도 다른 모양이 같지 않습니다. 자, 절대 하루도 같지 않은 달의 모양, 어느 모양을 가져다가 달을 나타낼까요? 한자를 만든 분들은 아마 심각한 고민에 부딪혔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달을 만들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달을 나타내는 한자를 만들되 달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달의 옛 글자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달월자입니다. 자, 이 모양을 여기다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모양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달월자는 달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다. 다음 두 번째, 달 속에 점이 있다. 점은 무슨 점일까요? 아까 해 속에 있던 점과 동일합니다. 자, 하늘에 속해 있는 해와 달이지만 그것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달 속에다가도 점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요 점이나 요 점은 같은 점입니다. 기초 14자의 첫물에 나타났던 요 점입니다. 그러면 이 모양은 뭘 나타낸 걸까요? 이 모양은 바로 훨훨 달아나는 모양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향해서 지금 달아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달아나겠습니까? 달이니까. 우주를 향해서. 그래서 우주를 향해서 달아나기 때문에 훨훨입니다. 우리가 훨훨 날아 라고 할 때 훨훨은 허공, 공중을 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달이라는 것의 정체성은 이 월자를 만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달이라는 것은 우주를 향해서 훨훨 달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름이 달이고 그것의 음가가 월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해와 달을 가지고 한자를 만든 사람들의 이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양을 가지고 한자를 만들 때 절대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는 모양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이렇게 점으로 표시된 것. 요게 바로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